트럼프가 그린란드 인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유럽을 향한 25% 관세 위협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패닉에 빠진 뒤였어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31%까지 치솟았고 30년물은 하루 만에 0.11%포인트 폭등하며 4.95%에 육박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데도 장기금리는 오히려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죠. 1월 20일 채권 시장은 수개월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그린란드 문제를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NATO 동맹국인 덴마크의 영토를 미국이 강제로 인수하겠다는 건 전후 질서를 뒤흔드는 발언이니까요. 트럼프가 관세 위협을 철회했지만 시장에 남은 상처는 깊습니다. 재정 적자도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미국 통화 정책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2026년 금융시장을 뒤흔들 핵심 변수들, 지금부터 차근차근 돈의 흐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란드 사태의 본질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트럼프는 그린란드 인수를 경제적 기회로 포장했지만 유럽은 이를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물론이고 독일, 프랑스까지 나서서 NATO 동맹국의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트럼프가 유럽의 최대 25%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압박한 건 그린란드 인수를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 카드였던 겁니다. 관세는 수입 물가를 직접 끌어올립니다.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는 거죠. 시장이 즉각 반응했어요. 1월 20일 장중 10년물 국채 금리가 4.31%까지 뛰었고 30년물은 하루 만에 11bp 넘게 폭등하며 4.95%에 육박했습니다. 채권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불러올 것이라는 공포에 채권을 팔아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만에 관세 위협을 철회했지만 이미 시장의 신뢰는 무너진 뒤였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시장을 교란시키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죠. 유럽 국가들은 이제 트럼프를 예측 불가능한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일각에서는 보유한 미국 국채를 매각하거나 자산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루머까지 돌았습니다. 문제는 관세만이 아니에요. 트럼프와 파월의 정면 충돌이 장기 금리를 밀어올리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가 파월 의장을 위증과 예산 낭비 혐의로 조사하고 소환장까지 발부했거든요. 명목상으로는 연준 건물 리모델링 예산 낭비 혐의인데 시장은 이걸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연준 독립성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파월은 8년간 트럼프한테 온갖 모욕과 압박을 받아왔어요. 멍청하다는 소리까지 들었죠. 그런데도 입 꾹 다물고 버텼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2분짜리 영상으로 강하게 반격에 나섰어요. 이건 나 개인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연준 독립성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은 겁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고요? 중앙은행이 정치 압력에 휘둘려 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거라는 공포가 퍼진 겁니다. 투자자들은 장기 채권을 보유하는 대가로 더 높은 금리, 즉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기준금리 내려도 시장 금리가 안 내려오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죠. 실제로 파월 검찰 조사 이슈가 터진 이후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도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지만 연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시장의 경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금리 낮추려고 파월 압박했는데 오히려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일을 망쳐놨다며 비난하고 나섰거든요. 경제팀 핵심 인사가 대놓고 반대 목소리를 낸 거죠. 내부 분열까지 드러난 셈입니다. 여기에 셀 아메리카 현상까지 겹쳤습니다. 트럼프의 강경한 외교 정책에 반발한 유럽 등
우방국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매각하거나 자산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루머가 실제로 시장을 흔들었거든요.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금리는 폭등했죠. 감세 정책으로 정부가 찍어내야 할 국채 물량은 늘어나는데 이걸 사줄 수요가 흔들리면서 금리 상방 압력이 강해진 겁니다. 올해 분기별 내관들을 정리해 볼게요. 1분기 최대 변수는 트럼프 상호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위헌 판결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관세로만 2천에서 3천억 달러를 긁어모았는데 이걸 토해내야 하고 앞으로 들어올 관세 수입도 증발하는 거예요. 트럼프 경제정책의 양대축이 뭡니까? 감세와 관세죠. 세금 깎아주려면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그 구멍을 관세 수입으로 메워왔거든요. 관세가 날아가면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게 됩니다. 플랜 B를 꺼내든다 해도 시간이 문제예요. 작년 4월 상호 관세 발표 후 우리나라와 최종 협상까지 7개월 걸렸잖아요. 재협상 시작하면 시장 불확실성은 최소 반년 이상 질질 끌리는 겁니다. 2분기는 어떨까요?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요. 작년 부산 APEC 때 정상회담 직후 중국 관세 1년 유예 카드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비슷한 빅딜 가능성이 있습니다. 5월 중순에는 파월이 물러나고 새 연준 의장이 취임해요. 재미있는 패턴이 있어요. 연준 의장 바뀔 때마다 시장이 한 번씩 요동쳤거든요. 그린스펀은 취임 이틀 만에 블랙 먼데이 맞았고 버냉키는 한 달 만에 버냉키 쇼크 겪었습니다. 파월도 2018년 취임 직후 시장 혼란 겪었죠. 징크스라기보다는 시장이 새 의장의 스탠스를 시험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새 의장은 파월보다 친트럼프 성향일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은 공격적인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을 기대하겠죠. 이런 기대를 품고 3분기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3분기가 진짜 뇌관이에요. 연준은 연내 한 번 금리 인하를 시사했고 시장은 6월과 9월 두 차례를 점치고 있습니다. 두 번 내리면 기준금리 하단이 3%까지 떨어지는데 여기서 인하 사이클이 끝날 확률이 높아요. 2024년 9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가 종료되는 겁니다. 5월에 새 의장 들어오면서 대폭 인하를 기대했는데 7월에서 9월 사이에 인하 사이클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엄청나게 벌어지면서 채권 시장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4분기는 11월 3일 중간선거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트럼프는 연초부터 벌써 중간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작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했고 인디애나와 마이애미 같은 전통적 텃밭까지 흔들리고 있거든요. 경제정책 지지율도 바닥을 기고 있고요. 중간선거에서 힘을 유지할지 아니면 하원을 빼앗기고 레임덕에 빠질지가 최대 변수입니다. 11월에는 상하이 APEC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요. 트럼프가 또 중국 방문하는 건데 올해 미중 정상회담이 2번이나 잡혀 있다는 건 그만큼 툴 역학관계가 중요하다는 의미죠. 여기에 연중 내내 지정학적 리스크도 경계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사태, 이란 시위와 미국, 이스라엘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대만 봉쇄 움직임까지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트럼프가 왜 이렇게 급한지 아세요? 바이든을 떠올려 보세요. 2023년, 2024년 미국 경제 성장률 나쁘지 않았는데도 물가 못 잡아서 쫓겨났잖아요. 트럼프도 물가가 두려운 겁니다. 정확히는 어포더빌리티, 즉 구매력이 두려운 거죠. 어포더빌리티는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내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가,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 소득은 조금 올랐는데 물가가 많이 오르면 어포더빌리티는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체감하는 어포더빌리티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렌트비, 생필품 가격, 이자 부담이죠. 트럼프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공략하고 있어요. 작년 12월부터
중남미산 커피, 코코아, 바나나, 수입 관세를 제로로 만들었고, 이탈리아산 파스타, 가구, 중국산 반도체까지 관세를 대폭 낮추거나 유예시켰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도 마약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 때문이에요. 묶여있던 베네수엘라산 원유 5천만 배럴을 시장에 쏟아부어서 유가를 낮추려는 거죠.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 생필품 물가도 잡히니까요. 렌트비는 어떻게 잡을까요? 미국은 우리와 구조가 달라요. 우리는 전월세 계약을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데, 미국은 기업들이 주택을 대량으로 소유해서 임대 사업을 합니다. 독과점 상태라 렌트비가 비싼 거예요. 트럼프는 기업의 단독주택 구매를 규제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개인들에게 주택 구매 기회를 주고 렌트 시장 독점을 깨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MBS, 즉 모기지증권을 2천억 달러치 매입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려고 해요. MBS 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고 렌트에서 해방되는 거니까요. 내 집 마련하면 렌트비 부담이 사라지잖아요. 이자 부담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공략합니다. 하나는 파월 압박해서 기준금리 내리는 거고, 다른 하나는 신용카드 금리에 10%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모두 어포더빌리티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에요.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 때문에 어포더빌리티 해결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정책의 강도가 더 세질 거예요. 환율도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어요. 작년 1월 원달러 환율이 1,480원까지 치솟았다가 6월에서 7월에는 1,347원까지 급락했고, 지금 다시 1,470원에서 1,480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완벽한 V자예요. 트럼프 정책 하나에 환율이 130원 넘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여기에 각국 통화 정책까지 완전히 엇갈려요. 미국은 금리 인하, 일본은 금리 인상, 한국, 캐나다, 호주, 유럽은 금리 동결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움직이면 다들 따라갔는데 지금은 각자 도생이에요. 이걸 대분기라고 부르는데, 각국 금리차가 뒤죽박죽이 되면 환율이 예측 불가능하게 튀게 됩니다. 채권시장 금리 변동성도 극대화되고요. 한국은 구조적으로 더 취약해요. 대중국 무역 흑자가 적자로 바뀌었고 해외 투자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뿐 아니라 기업들도 관세 피하려고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도 2천억 달러 해외 투자를 선언했죠. 무역 흑자로 들어오는 달러는 줄었는데 해외로 나가는 달러는 급증했습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에요. 환율 뉴노멀이 한 단계 올라온 거죠. 미국은 내수가 튼튼하지만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요. 무역 수지와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가계부채 문제까지 겹쳐 있어서 금리 변동에도 훨씬 예민합니다.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해도 장기금리가 안 내려가는 게 문제지만 우리는 금리 조금만 올라도 가계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트럼프의 단기 정책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구조적 변화의 본질을 읽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대중무역 적자 전환, 해외 투자 급증, 가계부채 리스크라는 구조적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개인 투자자는 환율과 금리 리스크를 어떻게 분산시킬지, 단기 투기보다는 장기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